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1살의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2년간의 결혼 생활을 접고 이혼녀가 되었는데 최근에 전 남편 소식을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원래 사람을 잘 안 믿는 편이에요. 살아오면서 친구나 애인이었던 남자한테 크게 배신을 당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특히나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저는 얼굴이나 몸매에 대한 칭찬을 자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외모만 보고 접근하는 남자들이 끊이지를 않았죠. 그중에는 흔히 말하는 직업 좋고 집안도 좋은 남자들도 꽤 있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몇 번 사귀는 단계까지 간 적도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개념이라고는 찾아볼래야 볼 수도 없는 이기주의자들이었더라고요. 단지 예쁘장한 저의 겉모습에만 신경을 썼지 정작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저도 모르게 소위 잘 나간다는 남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남자만큼은 인간됨됨이만 보리라 다짐을 하고 또 했는데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선택한 남편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배신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의 전 남편은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돈이 많다거나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남편과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결심했을 때 주변 친구들이 하나같이 말릴 정도로 딱히 내세울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제가 왜 남편을 선택했느냐 궁금하실 텐데 저는 딱 하나 인성만 봤어요. 다른 말로는 사람됨됨이라고 하죠. 물론 능력이나 외모도 중요한 거 인정합니다. 거기다 집안까지 좋으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번의 연애 경험을 통해 그런 물질적인 거나 사회적인 것들보다 그 사람의 성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고, 전 남편은 그런 제 기준을 너무도 완벽하게 충족시켜줬죠. 제가 다니는 회사가 건설회사라 아무래도 공사 현장에 가야 할 상황이 종종 있어요. 전 남편은 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한 번, 두 번 오가다 보니 자꾸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보면 언제나 주위에 사람이 끊이질 않았어요. 거기다 언제나 밝게 웃는 얼굴에 주위 소문을 들어보니 사람이 참 성실하고 일도 잘한다네요. 그렇게 약간의 호감만 가지고 있던 와중에 갑작스러운 남편의 고백으로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딱 1년 만에 결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양가 모두 가정 형편은 고만고만한 터라 크게 지원받지 않고 저희끼리 결혼을 했어요. 결혼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천만 원 남편이 7천만 원을 들고 있었는데 신혼집을 바로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당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2시간 가까이 외곽으로 이동해야 하는 곳이었는데 남편이랑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선배가 회사를 차린다고 거기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다니던 건설회사가 그리 대단한 회사도 아니라서 비슷한 연봉을 줄 수 있는 자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 비용을 최대한 아낀 상태에서 결혼만 하고 일단은 남자친구가 지내는 투룸빌라에서 살림부터 합쳐버렸지요. 제대로 된 혼수나 뭐 이런 건 그 다음에 신혼집을 구한 다음에 하려고 미룬 상태에서요. 사실 남편이 크레인 운전을 하는 기술직이기는 하지만 일당이나 연봉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무직이라 더더욱 남편이 정확하게 얼마를 버는지 알지 못했고요. 단지 남편이 말하는 걸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남편의 연봉은 6천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정도도 결코 적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도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아무튼 결혼하기 전에 과연 내가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들이 무색하게 남편은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였어요. 주로 육체를 쓰는 일을 하기 때문에 퇴근하면 피곤하다 푸념을 할 수도 있는 남편은 단 한 번도 힘든 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안일 하나라도 더하려 애를 썼지요. 거기다 언제나 저한테 다정하게 대해주는 남편을 저는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네요. 다행히 남편이 원하는 곳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저희는 본격적인 신혼집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원래는 전세를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혼수 비용까지 감안하면 집에 쓸 수 있는 돈이 1억도 안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신혼부부 대출 만땅으로 받아서라도 집을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처음엔 반대했어요. 아무리 이자율이 낮다고 해도 이자의 원금까지 빠듯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다른 문제는 웬만하면 제 뜻을 따라주던 남편이 집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강하게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결국 남편 뜻대로 저희는 최대한 대출을 끌어다가 3억 5천짜리 집을 구입하게 되었고, 명의는 저희 둘 공동 명의로 했어요. 막상 내 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한동안 신이 나더라고요. 물론 매달 대출금 상환 날짜가 돌아올 때면 언제쯤 이 돈을 전부 갚을 수 있을까 막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아끼고 아껴가며 생활을 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지금 생각하면 당시 남편에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때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워낙 착실하고 다정한 남편이라고만 생각해서 설마 뒤로 그런 미친 짓을 하고 다녔을 줄은 전혀 예상을 못한 거죠. 남편은 토요일은 무조건 출근을 했습니다. 요즘 아무리 주 5일제다 뭐다 해도 아직까지 공사 현장에서는 토요일 근무는 거의 기본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일정이 바쁠 때는 일요일도 출근해서 특근을 하던 남편이었죠. 저희 둘 다 맞벌이니까 둘이 오붓하게 시간 보낼 수 있는 날이 주말 아니면 주일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니에요. 돈이 그렇게까지 쪼들리는 것도 아닌데 하루 정도 쉬면서 저랑 같이 데이트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투정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정색을 하면서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야 나중에 애가 태어나도 여유가 있을 거 아니냐며 꿋꿋하게 출근을 하더라고요. 아쉬운 마음보다 그때는 그런 남편이 든든하기만 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존경심까지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정년퇴임을 하시고 살고 계신 집을 정리하신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도심에서 살았으니 이제는 외곽에 있는 저희 동네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길래 저는 반가운 마음에 동네 부동산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알아버렸죠. 저희 아파트를 구할 때 일을 봐주셨던 부동산에 들렀을 때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집을 설명드리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능력 좋은 남편 둬서 좋겠다고요. 저는 그냥 의뢰하는 소리겠거니 하고 감사하다 인사를 드렸는데, 곧이어 하는 이야기가 최근에 남편이 월세로 원룸을 하나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처제가 쓸 곳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외동이거든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다시 자리에 앉아 여러 가지를 캐물었고, 놀라운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아파트 대출금을 이미 전부 상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몇 달 전에 말이죠. 보통 신혼부부 대출은 워낙 이자율이 싸다 보니 중도 상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남편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런 큰돈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냐고 궁금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남편 통장에 계속 입금했던 대출금은 어디로 간 건가? 그 전에 왜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한 거지? 아무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섣불리 물어봤다가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 같아 저는 중학교 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게 상황을 전부 털어놨지요. 그랬더니 친구는 대번에 바람 피우는 거라 확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 몰래 원룸을 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애써 부정을 했던 거죠. 친구의 부탁으로 원룸 주소를 알려주고 저는 저대로 사람까지 써가며 남편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정말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돈으로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버린 것이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갚아왔던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거기다 원룸은 무슨 용도로 구한 건지까지 머릿속이 온통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남편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저버리지 않았어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 나한테까지 말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라며 제 자신을 설득하려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2주일인가 흘렀더군요. 남편 뒷조사가 끝났다며 전화가 왔길래 친구와 함께 그쪽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들을 건네받고 확인한 결과 역시나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다 지금까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에 한 번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남편 회사 사람의 증언 내용을 들었을 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더군요. 남편의 뒷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첫째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대는 남편을 스카우트해준 지금 직장의 사장형님 와이프랍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시켜줬는데 그런 형님의 뒤통수를 치다니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 아닙니까? 심지어 그 여자는 애까지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저는 남편이 토요일은 무조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요일도 종종 특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그 여자랑 둘이서 놀러 다녔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주말에 일하고 돌아온 남편이 안쓰러워 정성스럽게 건강식혜다 바치는 것도 모자라 1시간씩 전신 마사지도 해줬네요. 정작 힘은 다른 데다 쓰고 온 줄도 모르고 말이죠. 아무튼 저는 사진과 증거들을 모조리 받은 다음 그날 저녁 남편과 단판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가장 궁금한 거부터 물어봤죠. 무슨 돈이 있어서 2억가까지 되는 대출금을 갚았냐고요. 모른 척 연기하는 남편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쭉 보여주니 그제야 체념을 했는지 전부 다 술술 불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자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에 겁먹은 강아지 마냥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지금까지의 일들을 털어놓는데 저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네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 코인에 투자를 한 적이 있답니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왜 한때 우리나라에서 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뭐 10배가 되었다느니 20배가 되었다느니 그래서 직장인들 중에 갑자기 돈벼락을 맞았다며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때 전 재산이 3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새로 회사를 차려서 남편을 데리고 온 그 사장형님의 권유로 코인을 사두었답니다. 근데 그게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석 달 만에 3천만 원이 20배가 뛰어버린 거죠. 6억이라는 큰돈이 생긴 남편은 한동안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마구 돈을 뿌려대다 정신을 차렸는데 그때 딱 저랑 만나게 된 거죠. 문제는 저와 결혼할 때 자신에게 5억이 넘는 돈이 있다는 걸 감쪽같이 숨겼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인간은 자기 월급도 100만 원이나 적게 가져다 줬더라고요. 저희가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대략 1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신혼부부 대출로 모자라서 저축은행권까지 손을 빌려야 했다 보니 제법 금액이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저를 속이고 월급이랑 대출금 명목으로 거의 200만 원을 매달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써왔던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1000번이고 이혼할 만한 사유가 되겠지만 문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장형님 와이프랑 바람까지 피워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한두 번 스치듯 만난 적이 있기는 한데 남편보다 3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몰래 몰래 둘이서 여행도 다니면서 은밀한 만남을 지속해오다 더 나아가서 원룸까지 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진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한참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던 남편이 마침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꺼내놓더라고요. 저는 한 번만 봐달라. 이혼만은 제발 하지 말자. 뭐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어요. 물론 그래도 전 끝까지 이혼을 했겠지만 막상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의외였죠. 위자료 5천만 원을 챙겨줄 테니까 조용히 갈라서 자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어질어질하면서 이 남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남편은 자기도 염치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를 잡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한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싶다는 게 남편의 요지였습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닭똥 같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말을 하는데 진짜 깜빡하면 속아 넘어갈 뻔했지 뭐예요. 저는 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위자료 그딴 게 중요할 것 같냐고요. 너랑 그 여자 둘 다 가만히 안 놔둘 테니까 그렇게 알고 각오 단단히 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남편의 태도가 돌변하더니 그냥 조용히 돈 받고 이혼해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잃을 게 많을수록 겁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때의 저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지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돈 문제부터 여자까지 저를 속이고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있었겠습니까? 그 후로 남편은 울면서 매달리기도 하다가 또 갑자기 협박도 하다가 아주 혼자서 생쇼를 하더군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일단 대강 짐을 싸서 친구네로 옮긴 다음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지요. 물론 상간 여소송도 별도로 진행을 시작했고요. 소송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남편한테 재산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투자의 소질이 진짜 있긴 한 건지. 남편이 저한테 이야기한 코인 투자에서 벌었던 돈 말고 주식으로도 1억 5천만 원 정도 추가로 또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맨 처음 저한테 돈 5천만 원 받고 조용히 이혼해달라고 한 이유도 괜히 소송당해서 재산 분할이다, 위자료다 해서 큰 금액을 뜯길 게 뻔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꼼수를 썼던 거예요. 하지만 법 앞에서는 얄짤없죠. 오히려 남편이 저한테 숨겼던 재산이 고맙기까지 하더라니까요. 거기다 남편이 한 번 더 저한테 매달리면서 부탁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상간녀 소송만큼은 하지 말아달라는 거였어요. 자기가 대신해서 위자료의 몇 배라도 줄 테니까 그 여자만큼은 그냥 놔둬달라 하길래 더 열받아서 제대로 소송 걸어버렸죠. 재판이 끝날 때쯤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과 자기 와이프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그 사장 형님이 직원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 남편을 아주 작사를 냈나 봐요. 전치 사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마지막 재판날 제 눈에 들어온 남편의 몰골은 최악이었어요. 서류상 완전히 남남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저는 남편한테 그랬죠. 덕분에 앞으로 여유롭게 살겠다고요.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서는데 보지 않아도 뒤에서 남편이 부들부들 거리는 게 느껴지더군요. 마지막으로 제가 들은 남편의 소식은 저랑 이혼한 이후로 회사에서도 잘렸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챙겨줬던 형님 뒤통수 때린 개쓰레기라는 소문이 돌아버려서 제대로 된 일자리도 못 구한 채로 그냥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만 까먹고 있다네요. 물론 그 사장 형님은 그 여자랑 이혼한 상태고요. 저는 그 후로 남편에게서 받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보태서 부모님과 이사를 했습니다. 회사는 그만뒀고요. 머리 식힐 시간이 꼭 필요했거든요. 현재는 다시 직장도 다니고 있고 나중에 커피숍 하나 차릴 목적으로 틈틈이 바리스타 자격증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나 하나만 바라봐주는 착한 남자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세상에 믿을 남자 하나 찾기가 이렇게 힘든가도 싶네요. 아무튼 앞으로 제 인생에 새로운 남자가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살 겁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2살, 헤어샵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이렇게 글을 쓰기로 결심을 한 건 다름이 아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되어서입니다. 그것도 불과 한 달 후면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전 지금도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여기에 사연을 신청해 보려고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에요. 대학교만 경기도에서 다녔는데 그 기간만 제외하면 대부분을 여기서 살고 있죠. 처음부터 헤어 디자이너가 제 꿈은 아니었어요. 졸업하고 몇 군데 회사를 다니긴 했지만 도무지 저와는 안 맞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곳곳에 만연해 있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가 문제였죠. 제가 원래 그런 거에 예민하거든요. 학창 시절부터 성평등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영화나 TV를 봐도 남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장면들에서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는 모습들을 알아챘고 그게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제가 무슨 극단적인 여성 우월주의자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물리적인 차이점도 인정하고 무조건적인 할당제 역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군대 문제도 남자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아무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이 차별을 하는 것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거죠. 회사 생활은 안 맞다고 빠르게 판단한 제가 미용업계에 뛰어들면서 이런 제 신념은 점점 더 확고해져만 갔어요. 예전이야 미용실 헤어샵 하면 여성 손님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요즘은 거의 반반이거든요. 하지만 남성 손님들은 먼저 말을 걸지 않는 한 과묵한 편입니다. 반면에 여성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온갖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죠. 그러다 보니 제 나이 20대 초반서부터 남들의 연애 이야기나 결혼 생활, 특히 시가와의 갈등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많았어요. 이런 사연 유튜브를 시청할수록 어쩌면 그렇게도 손님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과 흡사한 사연들이 많은지. 정말이지 우리나라의 정상적이고 착한 사람들도 물론 많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를 도라이들도 참 많더라고요. 아무튼 제 생각이 그렇다 보니 연애를 할 때도 무조건 더치페이만 주장했고 혹시라도 남자친구에게 선물이나 무언가를 받게 되면 저 역시도 똑같이 해줘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처음에 남자친구들은 그런 저를 좋아했죠. 요즘 보기 드문 쿨한 여성이라면서요. 사실 아직도 남자들이 무조건 돈을 다 써야 한다. 그리고 자기는 여자니까 보호받아야 하고 반드시 누군가가 지켜줘야 한다는 고리타분한 의식을 가진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하지만 저를 만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자들은 지친다고 하는 겁니다. 저보고 기가 너무 세대요. 어떤 놈은 이런 말도 했어요. 은진아, 네가 이런 말하는 거 무지 싫어하는 건 아는데 헤어지는 마당에 이 말만큼은 꼭 해야겠어. 너처럼 기센 여자들은 남자들이 안 좋아해. 좀 여리여리하고 고분고분한 맛이 있어야 여자 같지. 너는 그냥 무슨 동네 친구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는 거고 제발 부탁인데 다음에 남자 만나면 여자처럼 좀 굴어. 아니, 여자답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저 말이죠. 치마만 입습니다. 엄청 편해서요. 그러니 외향적인 부분을 말하는 건 아닐 테고. 그럼 남자가 시키는 대로 내내하며 따라만 가는 걸 그놈은 여자답다라고 한 걸 텐데 그러니까 고분고분이라는 말을 썼겠죠? 전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성격에 따라 누구는 좀 과격하거나 고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얌전하고 순종적일 수도 있는 거지. 왜 콕 꼬집어서 얌전하고 순종적인 성격만을 지칭해서 속칭 여자답다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바뀐 것도 맞아요. 하지만 아직 한참 모자란 부분도 많은 것 또한 맞는 이야기죠. 특히 지난해 제가 헤어샵을 차리고 본격적으로 동네 아주머니들한테서 오만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낀 건 결혼하고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훨씬 많구나 였네요. 그것도 자기 자신의 문제로 불행하다기보다 대부분 남편이나 시가가족들 때문이더라고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으니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반대로 아내나 처가 가족들 때문에 불행한 남편들도 많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내 입장이 더 약자인 건 사실이잖아요. 여기 사연들만 봐도 한 번에 알 수 있죠. 남편들 중에 누가 명절 때 본가에 못 가서 힘들어요 라고 하나요? 전부 아내들이 친정에 가는 문제로 시가해서 눈치 주고 중간에서 남편은 아무 역할도 안 하던가 아니면 자기가 더 나서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헤어진 예비 신랑을 고를 때 정말 신중했습니다. 제가 더 먼저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사소한 말이며 행동 하나하나까지 유심히 지켜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예비 신랑은 성품이 온순해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이겨먹으려는 사람 말이에요. 물론 저도 약간 그런 쪽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제 성격을 조금은 받아주는 성향의 반려자를 찾은 거라 예비 신랑의 차분하고 져줄 줄 아는 성격은 제가 그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였네요. 비록 특별하게 직업이 좋다거나 인물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돈이야 저도 만만치 않게 벌고 있으니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인물 역시 크게 신경 안 썼어요. 저희 헤어샵 손님들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 봤을 때 얼굴 뜯어먹는 거 그거 진짜 얼마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남자든 여자든 인물값은 무조건 한다길래 예비 신랑처럼 무던하게 생긴 평범 그 자체인 얼굴이 오히려 저는 더 좋았죠.
예비 신랑 역시 저를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특히 아니다 싶으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면이 마음에 들었대요. 저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저와 완전히 반대 스타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수줍음 많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법이 아예 없었답니다. 언제나 오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면서 모든 주도권을 예비 신랑에게 넘겼다는데 처음엔 그런 여성스러운 면이 마음에 쏙 들었대요.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힘든 면이 더 많아지더랍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순간에도 얼굴을 보면 이미 뭔가에 잔뜩 삐져 있는 게 보이고 그러다 참았던 걸 한순간에 뻥하고 터뜨리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런 전 여자친구의 성격에 지쳐버린 예비 신랑은 정반대 성격인 저만 보면 시원시원해서 좋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 좋으라고 제 성격을 꾸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저 좋다고 하는데 싫을 리가 있나요? 연애 딱 1년 하고 양가에서 슬슬 결혼은 언제 하냐고 물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예비 시간은 한 번도 방문을 안 했던 터라 남편 외에 다른 시가 식구들 얼굴도 못 본 상태였죠. 그래서 결혼 이야기도 나오는 참에 인사라도 드리자 해서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 다음엔 제 차례였고 예비 시 부모님은 저를 반겨주시기는 했는데 뭔가 경계하는 듯한 눈치였네요. 이해는 합니다. 곧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저를 마냥 환영하며 반겨줄 수는 없다는 걸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가 유난히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솔직히 이 또한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관계를 감안하면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었죠. 그렇게 인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고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어요. 시가나 저희 집이나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만큼 여력들이 있으십니다. 신혼부부 대출받고 조금 무리하면 자가로 집을 살 수는 있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예비 신랑한테는 미안하긴 해도 워낙 주위에서 들은 게 많았던 저는 혼인신고도 1년 후에 그리고 제대로 된 집도 1년 후에 구하자고 했죠. 최소한 사계절 한 번씩은 겪어봐야 평생 살 건지 아니면 돌이켜야 할지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시가 쪽에는 저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른들 입장에서 이제 막 결혼하는 예비 신부가 시작부터 헤어질 걸 준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고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헤어샵을 이전할 수도 있다는 핑계를 둘러대고 몸만 들어가면 살 수 있는 오피스텔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위치는 예비 신랑이 다니는 회사 근처로 잡았고요. 거기라면 저희 친정이랑도 거리가 좀 있고 시가랑도 거리가 제법 되거든요. 혼수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이 오피스텔 계약할 때 전월세로 했는데 정확하게 보증금 받내고 나머지 돈은 나중에 제대로 살 집을 구할 때 쓰려고 통장에 그냥 넣어뒀죠. 그렇게 결혼식만을 남기고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이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저와 예비 신랑을 부르더라고요. 거기서 한 달 남은 결혼을 제 스스로 엎어버릴 줄도 모르고 예비 신랑이랑 쫄래쫄래 갔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계속 시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슬리시는 분들 있나요? 몇 년 전 어디서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남편 부모님의 집은 시가라는 말과 시댁이라는 높이는 호칭 두 개가 있는데 왜 아내 부모님 집은 처가라는 말밖에 없냐고 말이에요. 물론 처가댁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처가댁이라고 부르는 남자들 거에 없잖아요. 마치 대부분의 여자들이 시댁이라는 말에 익숙하듯이 남자들은 처가댁보다 처가라는 말만 쓰지 않던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성평등에 관심이 많던 저조차 아예 모르고 그냥 지나쳐왔구나 하는 생각에 느끼는 게 많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시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남자 쪽 집을 높여주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자 쪽 집을 높여 부르는 단어가 없다는 게 싫었던 거죠. 물론 예비 시가에 인사를 갔을 때나 상견례 때는 꼬박꼬박 시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앞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없는 자리에선 늘 자연스럽게 시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나름 홍보도 하고 그랬네요. 시어머니가 불렀던 그날 용건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 보며 밥이나 한 끼 하자는 거였죠. 시가에 도착한 전 보리리 급해 화장실로 바로 직행을 했는데
그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냐고 묻는 친구의 질문에 지금 시가에 와 있다고 대답을 했죠. 별 생각 없이 보리를 다 보고 나갔더니 시어머니가 상차리던 걸 멈추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더군요. 사실 제가 목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 목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간 모양이더라고요.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신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제게 잠깐 앉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단단히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시며 너 아까 저 안에서 뭐라고 했니? 시가라고 한 거 맞니? 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당장 사과를 하랍니다.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함부로 시가라고 하냐는데 순간 속에서 뭔가가 울컥하더군요. 왜냐하면 저번에 예비신랑이 저희 집에 왔을 때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비신랑 역시 통화를 하다가 어디냐 묻는 상대방의 질문에 분명히 예비처가라는 말을 했던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통화하면서 한 말인데 사과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또박또박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건방지게 말대답한다고 또 뭐라 하시는 거예요. 처가를 처가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부르냐고 하시면서 당장 잘못했다 그러랍니다. 저보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면서 집에서 뭘 배우고 자랐냐는 말까지 하는데 상황이 이쯤 되니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건 포기했네요. 그리고 더 이상 예의를 지키는 건 의미가 없다 판단했습니다. 저 역시 목소리 높여서 받아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이 왜 없냐고 엄연히 처가댁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남자는 처가라는 말을 쉽게 쓰게 놔두면서 내가 시가라고 한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사과를 하라 마라 하시냐 따졌죠. 그리고 옆에 있는 예비신랑한테 가만히만 있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하라고 했더니 그제야 떠듬떠듬거리며 한마디 하긴 하더군요. 뭐라더라 사회통념상 대부분 그렇게 쓰는 거니까 절더러 조금만 고집을 내려놓으면 안 되겠냐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일단은 사과하고 좋게 넘기자 하는데 더 이상 믿을 사람 한 명 없는 그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내가 무슨 틀린 말을 했냐.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마녀 사냥하는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 일절없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보증금이며 결혼식장이랑 신혼여행 등등 예약한 것들 전부 다 반씩 나눠서 딱 정리하자 소리치곤 바로 나와버렸네요. 돌아와서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웃긴 건 아빠는 저를 이해해 주신다며 뒷정리하는 거 도와주신다 하셨는데 문제는 엄마였어요. 왜 굳이 모나게 굴어서 별것도 아닌 일로 분란을 만들었냐며 오히려 저를 타박하시는 겁니다. 여정여라고 여자의 적은 여자인께 맞나 봐요. 사실 엄마는 이해해 줄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아빠가 더 걱정이었는데 결과는 완전 반대라 조금 당황하긴 했어요. 그래도 결혼 당사자가 하기 싫다는데 더는 별 말씀 없으셨고 예비 신랑이 몇 차례 저희 집에 찾아와 사과도 하고 간곡하게 빌기도 했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까짓 걸로 결혼 겨우 한 달 전에 파혼을 하냐며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잘 압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거기다 단지 며느리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입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곧바로 막말을 쏟아내는 예비 시어머니와 아내의 입장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예비 신랑을 보며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불보듯 보였다랄까요. 물론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게 결혼 생활이긴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나 다른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도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현재 다른 건 다 정리했고 오피스텔만 남았는데 아마 예비 신랑이 거기서 사는 걸로 하고 전 보증금만 돌려받는 걸로 결론이 지어질 듯하네요. 그것만 해결되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볼 일도 없을 겁니다. 아쉬운 마음은 하나도 없네요. 오히려 시작 전에 탈출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제가 너무 과한 선택을 한 건 아니죠? 솔직히 제 결정에 후회는 없지만 그냥 궁금해서 사연 올린 김에 여쭤봅니다. 앞으로도 생긴 대로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힘내라고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